저는 제 에너지를 투자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칠 때 상담보다 강의가 더 낫고 강의보다 책을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상담은 제가 시간을 들여 한 사람을 돕는 건데 강의는 똑같은 시간을 들여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의미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책이나 또는 강의를 파일로 편집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거나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성이나 증식이 상담보다는 강의가 낫고 강의보다는 책이 낫다는 것이죠.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맞지만 항상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에 가치를 또 충분히 부여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담사는 참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력을 꾸준히 한 사람을 위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설적으로 귀한 일이다. 직업적인 특성에서 볼 때도 그렇게 한 번에 한 가지씩의 일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일들은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적당하다는 게 뭘까요? 충분함이라는 단어로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플 때 어느 정도 먹어야지 적당한가요? 여러분은 물질이 얼마나 있으면 적당하다고 여기나요? 상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기를 표현하죠. 심리적으로도 공허함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죠. 중독과 과잉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양극 사이에서 중간지대, 적당함, 충분함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 원망과 시험 사이라는 표현이 바로 부족함과 과잉의 중간, 그 적당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제목을 단 것입니다. 적당함의 원천은 만 1세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만족감입니다. 먹는 것을 예로 들자면 아이는 배고프면 울죠. 그러면 젖이 들어오고 그 젖을 먹고 배가 부르면 아이는 더 젖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만 1세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런 만족의 경험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아이는 만족의 기준도 알게 되고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 1세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그런 만족 경험이 부족한 아이는 인생에서 빈자리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결함이나 결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빈자리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문제가 생겨요.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 쓰잖아요. 바닥이 깨져 있는데 물을 부어봤자 채워질 리가 없죠. 계속 새나가니까. 영어로는 bottomless pit,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런 표현이니까 밑 빠진 항아리나 같은 의미가 되겠죠. 어린 아이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살생하지 않아요. 그런 만족의 기준을 가지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든 심리학적으로든 생겨야 되는데 그게 생기지 않으면 뭔가 만족한다는 느낌이 자극되면 오히려 더 요구가 많아집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제공해야 되나에 대한 당혹감을 가지죠. 특히 이제 중독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만족을 위해서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을 하거든요. 오히려 만족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들이 더 갈증과 허기를 일으켜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에 촉진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서 적당한 제한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담에서 저항이란 깊이 있는 상담으로 내지는 내면의 보다 심층적인 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지지부진한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기 싫어하거나 개방하기를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저항의 또 다른 양상은 무시 혹은 망각과 같은 형태입니다. 특별한 주제가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고 자꾸 흐려지고 묵과되고 그런 것이죠. 졸린 현상이 이런 무시 망각에 관련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죠. 별거 아니다라고 중요한 의미로 탐색하는 것들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딴 거에 이야기하거나 다른 것에 몰두함으로 정말 중요한 주제에 관련되어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항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어려움이나 또 인격적인 개선을 피하고 그저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공부가 제일 쉬운 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우리가 저항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설명이 또렷하게 안 들리고 이런 게 무시와 망각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졸려요. 내용을 들으면서도 그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재미도 없게 되고요. 근데 수업 딱 끝나면 막 쉬는 시간에 또릿또릿해지고 즐겁고 그러단 말이에요. 수업에 대한 저항을 다른 것에 집중하는 하나의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고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내가 저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항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저항을 극복하기 어렵죠. 저항이 있다는 자체는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 자체를 꼭 나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꿈 작업에서도 이러한 저항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떤 꿈의 내용이나 이미지가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따질 때 머릿속에서 자유현상적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의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금세 그런 의미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정말 그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금방 의미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체가 평가절하 내지 무시와 망각의 개념을 가진 저항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을 떠오르고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가만 이거 혹시 진짜일 수 있겠네? 라고 자기의 저항의 특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작업만 잘 해주어도 중요한 거를 묵과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지혜롭다, 내지 이것이 지혜다 라고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담에서는 어떤 것을 지혜라고 부를까요? 상담에서 지혜라는 용어를 직접 거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담 자체가 지혜로운 대화, 지혜로운 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오늘은 상담 영역에서도 그렇고 오늘 성경 말씀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지혜의 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면 과거든 최근에든 어떤 상황을 먼저 언급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상황 속에 등장하는 인물, 무엇보다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담자의 마음, 그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상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은 잘 파악하는데 자기의 마음은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의 마음은 아주 잘 들여다보는데 주변 상황의 정황을 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상담자가 그걸 들어가면서 밸런스를 맞춰주기만 해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판단을 잘 보면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냥 딱 결론적인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벌어지고 그것에 따른 또 반응을 가지고 좀 더 분명히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인데 상담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단계를 밟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단계를 통해서 자기의 가려져 있던 마음의 깊은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지혜로운 상담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상담과 오늘 성경 본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지혜의 요소로 부정적인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담에서 자기가 경험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고 좀 더 바람직한 판단과
이후의 행위에 건강한 행보를 만들어낸다면 그 자체가 지혜로운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비단 부정적인이란 표현이 안 들어가도 일반적인 피드백, 의견을 듣는다든지 조언을 듣는다든지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뭔가 좀 불편한 과정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곱씹고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상담 안에서도 그런 과정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상담에서 개인의 자아 역량, 이고 캐패시티를 확인하는 것 중에 고통에 대한 내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담 중에 불편한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지 분석이라는 어려운 상담의 과정을 견디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고통만이 아니라 침묵이나 뭔가 지지부진한 상담의 과정을 견뎌내는 것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또한 개인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리고 상담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지혜로 극기를 골랐습니다. 용어를 선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역이 상담을 포함한 일반 언어와 기독교적인 종교 언어가 제일 많이 다른 언어를 쓰거든요. 괴리가 커요. 상담 안에서 극기라는 용어는 성장, 자아의 확장, 얼터 이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상담사를 통해서 결국은 성장과 자아의 확장 또 얼터 이고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영역을 탈피해서 보다 큰 영역으로 자기가 성장하고 자아가 확장된다는 것인데 자기를 넘어서서 대표적으로는 상담사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우물한 개구리의 입장과 같은 자기의 관점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상담에서나 오늘 성경에서나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혜의 요소는 악함 가운데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도 악함 가운데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일까요? 과연 상담은 도덕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인가? 오히려 분리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 아닌 측면이 둘 다 있습니다. 우선 상담은 도덕과는 별개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것. 상담에서는 중립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 또 약간 틀은 다르지만 절제라는 표현도 씁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여러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데에 치중하지 않고 그 모든 욕구에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는 표현을 써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립성과 절제가 분석가의 자세로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 강조가 상담의 경험 안에서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담은 윤리도 배제하고 도덕도 배제하고 그저 자기 욕구에만 충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약간 비평하는 농담들이 몇 개 있죠. 제가 본 농담 중에 제일 재미있는 농담 일화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술을 바텐더에게 얼굴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러놓고서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면 앞 사람한테 술을 끼얹는 버릇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텐더가 그런 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바텐더가 당신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상담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상담을 꼭 받으시고 그 문제가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손님이 왔어요. 그리고 술을 먹더니 똑같이 끼얹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채고 당신 내가 상담을 권했는데 상담을 받았느냐 했더니 지금도 잘 받고 있다고. 당신 덕에 내가 상담으로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받는 건 좋은데 치료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 가게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가게에 다시 왔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손님이 하는 말이 예전에 나는 이런 식으로 행위가 탁 튀어나온 다음에 너무나도 창피하고 민망하고 상대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었는데 상담을 하고 나서는 그런 감정에서 초월했다고, 더 이상 민망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일반 상담에 대해서 갖는 농담 내지 비아냥입니다. 근데 이 비아냥이 그렇게 틀린 비아냥은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도 솔로몬의 재판 얘기를 했지만 과정적으로 볼 때 어떠한 판단 기준에 치중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모든 상황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내면의 많은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그런 틀 때문에 이야기가 재단되고 억제되고 억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올라오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중립성과 절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아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담이 갖는 목표에서 도덕과 분리될 수 없어요. 결국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목표가 뭐겠어요? 행복해지고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게 목표인 거거든요. 그 목표에 따르려면 도덕과 분리되지 않은 선악의 개념이 인정이 되는 관점으로 상담의 방향을 이어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상담의 이론 배경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다른데 그 이론 배경들이 다 각각의 선악에 대한 개념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상담할 때 기독상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흔히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선악의 개념에 맞추어서 이 상담의 방향성을 이끌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앞서서 충분히 중립성과 절제를 유지한 것 과정은 필요하지만 결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어떻게 재포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